안녕하세요. 얀말비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마애비의 시대유감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어떤 타이틀을 걸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인구 문제, 출생률 감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회 문제죠. 1인 가구, 비혼.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죠. 우리 때만 해도 되게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애들이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도 하고 그렇게 계속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지지고 볶고 싸우든 이혼을 하든 어쨌든 처음부터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사랑이나 감정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 직장, 연봉, 자산, 차 그런 것들이겠죠. 게다가 너무 쉽게 만나서 쉽게 즐기고 쉽게 헤어져요. 예전부터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었죠. 물론 있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현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됐어요. 뭐랄까,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그러면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둘만의 보금자리가 있어서 행복했고 상대방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또 살림도 늘리고 나아지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이미 다 갖추고 결혼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두근거리고 가슴 떨리고 가슴 저리고 그런 낭만은
이미 죽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은 뭐 죄다 SF, 공상과학, 아니면 느와르, 액션, 공포 영화 같은 거. 한 방에 내 감정을 확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화들이 되게 흥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시리즈죠. 제목부터 범죄야. 근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쪽 분야에.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은 죄다 막 빵빵 터지고 화려하게 막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그런 영상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를 시리즈로 8편까지 구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되게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좀 보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로맨스, 멜로 이런 영화들을 본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로맨스,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잔잔하지만 뭔가 애절하고 한 번쯤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랑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 예를 들면 클래식, 조인성, 손예진 주연의 영화였죠. 지금도 영화 플랫폼이나 TV에서 영화 관련 TV에서 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내가 조인성보다 연상이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영화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 그리고 황정민 주연의 원래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건데 전 이 영화 보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속 영화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특히 그 주제가 엄청 히트를 쳤었죠. 전도연, 한석규. 전도연 예전엔 정말 멜로 영화의 여왕이었는데 엽기적인 그녀.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구나. 전도연, 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도 엄청 히트를 쳤었죠. 뭐 대충 그냥 순간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해도 이 정도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 딱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 나 한 번쯤 이 영화 본 것 같아. 기억나. 그런 영화들이죠. 근데 2011년에 나온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이후로 멜로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영화도 그냥 수지 주연이라고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 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들을 요새는 많이 안 찍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씁쓸하죠. 우리 때랑 비교해보면 요즘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때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빠르고 경험도 빠르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이별도 빠르죠. 근데 그 이별을 아파하는 시간도 짧아요, 요즘 사람들. 더 빨라지겠죠, 앞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면은 이별의 아픔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그냥 만나다가 헤어졌어. 지나가다가 이 여자 마음에 드네? 헤어진 그날 바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당연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서. 근데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헤어지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복귀를 할 수가 있고, 반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간 또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사람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건 고쳐야지.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요즘 내 주변에도 혼자인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나를 포함해서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다녀온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시대가 온 걸까? 이유야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뽑는다면 서로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여야 될 남녀가 지금은 서로 적대하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혀 저는 그쪽에 관심도 없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일반인이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사전적 의미만 보면 페미니즘은 절대 나쁜 사상이 아니란 것쯤은 알겠어. 그래요, 알겠어. 여성주의, 여성의 사상,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남녀 동권주의. 그냥 구글에 쳐보면 나와요. 이게 페미니즘의 정의라고. 나쁜 거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도 있고. 라떼는 말이지, 꼰대처럼 얘기를 해볼까? 라떼는 말이지, 너무 당연하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남자들한테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그런 시절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언론이랑 또는 국가, 정부, 이런 데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외치고 선동하는데, 정작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독재와 탄압, 압박, 그런 게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 그런 것들도 그냥 각자의 입맛에 맞게 변질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방향으로,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죠. 국가에서는 항상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 권력에 방해가 되면 모함하고 탄압하고, 여성과 남성, 중년과 청년, 기업과 노동자, 다 서로 갈라치게 하고 편 나눠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자유를 외치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 맞죠.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남성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딨어.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아무리 지금 세상이 개판이 되고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죠. 개념이라는 게 있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능한 자유와 권리만이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내가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란 용어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 언제부터 대체 한국에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되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 집단에서 큰 이슈화를 시켰던 사건이 여러 개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경희대학교 여총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80세가 된 명예 교수님이 있었는데 38살 먹은 여자 무속인이 그 서 교수님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80세에 야 이거 실화냐? 와 아니 80세에 노 교수를 38살의 여자 무속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고소를 했대. 증거도 있었다는데 녹취하고 정액 샘플을 증거라고 제시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경희대에 총 여학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총이겠지?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여총이라고 할게요. 같은 거잖아. 거기서 시위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개 지랄지랄을 해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 교수님이 잘렸대요. 굉장한 불명예죠.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가 죄다 조작된 가짜였고 무속인이 서 교수한테 한번 하자 그랬대. 80세 노인네한테 미친 거야? 그랬다가 대차게 까인 거죠. 앙심을 품고 너 한번 좆대봐라 하고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요청 애들이 교수 한 명 자르겠다고 지랄지랄 하고 난리를 냈으면서
결과가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사과문이 아닌 성명서를 냈다는 거야. 내용도 되게 길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1. 첫 번째, 서기수가 무죄임에도 잘린 거는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총이 그 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입지가 줄어드니까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고소한 무속인이 무고죄로 판결이 났지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세상은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 가혹하고 억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총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미친년들인가? 내가 웬만하면 진짜 욕을 원래 평상시에도 욕을 잘 안 하는데 와, 욕 나오네. 미친 건가? 너무 상식 바뀌잖아. 시들이 잘못한 걸 안다고 시인을 했으면서도 사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사과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욕을 먹고 하니까 잠수를 탔대. 오리엔테이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신입생들한테 지들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성폭력이란 범죄가 원래 지들이 벌인 죄보다 더 나쁘고 큰 죄니까 지들이 한 행동은 정당한 거라고 물타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와, 그러고 또 졸업하고 정치계에 입문을 했대요. 총회장이 민주노동당 거기 들어갔다가 또 딴 데 들렸다가 정의당으로 갔네. 부총회장은 얘는 좀 문제가 많은 애인가 보다. 자잘한 활동을 하다가 접었대요. 정치 활동을. 저런 것들도 국회에 발을 들이네. 제정신들이야 진짜. 지금은 2021년에 경희대 여총이 해체가 됐대요. 어이가 없다. 그 뒤로 이제 점점 페미니즘이 그런 사상? 페미니스트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 여자를 자꾸 편갈라서 서로 싸움을 자주 하게 됐죠. 페미와 그 반대 쪽, 남자들 쪽 세력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고 그게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진 계기가 또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는데 2018년에 이수역 근처의 술집에서 새벽에 남자 5명이랑 여자 2명이랑 싸우는 사건이래요. 여자들이 먼저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들한테 시비를 털었네. 욕을 하면서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고, 들어서 그 커플이 피했는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 5명이 있는 손님들하고 또 시비가 붙어서 남자들한테 쳐맞았다. 근데 남자들이 도망갔다. 예, 이렇게 알려지면서 시작한 사건이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데, 커플이 먼저 지들한테 매갈련이라고 욕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커플이 가고 나서 옆에 있던 남자들이 또 자기들한테 욕을 먼저 했고, 동영상 촬영을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남자가 여자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도망가니까 붙잡았는데 발로 차서 계단에서 굴렀다. 그래서 머리에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남자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솔직히 말하면은 남자 여자 술집에서 싸우는 일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일인가? 자주 있지 않아요? 술 취해서 막 싸우고. 그럼 폭행 사건 되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그럴 거고.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겠죠. 언론하고 정치계에서 초기 수사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편에서 선동과 폭로전을 엄청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이유는 알겠어. 선거 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 그걸로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뭐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수사 중이잖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는데 그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쵸? 수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는데 남자는 벌금 100만원, 여자가 벌금 200만원 이었답니다. 여자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수사 발표가 나온 건, 최종 수사 발표가 나온 거는 남자가 발로 차서 여자가 계단을 굴렀다는 진술은 증거 부족이었대요. 그 남자가 발로 찼다고 했는데 여자 옷에 신발에 자국이 없었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쳤다고 했는데 그것도 2주, 전치 2주의 가벼운 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일어난 젠더 갈등 사건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다른 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론은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선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남성 혐오 사건이잖아.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한남 거리면서 그 커플 중에 그 남성한테 한남이 돈도 없어서 싼 술집에서 여자한테 싼 술 먹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했대요. 뭐 남성 혐오가 맞죠. 도대체 2018년에는 무슨 일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기레기들이랑 정치밥 처먹는다는 그런 인사들까지 죄다 작당을 해서 페미 옹호를 했을까. 선거 때 뭐 페미버스에 슬쩍 를 올려서 한 표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했을 텐데 괜히 나댔다가 역풍 쳐맞고 좆됐다 싶으니까 그냥 작게 잡았고 아갈 이랬다는 거죠. 근데 내가 페미옹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 2명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2018년에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 들이 사회 문제로까지 만들었던 해오동 시위가 있었대요. 6번이나 했대네. 2018년도에만. 거기서 알게 된 사이래요. 해오동 시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니까 페미겠지. 그러니까 페미 옹호가 맞는 거죠. 이게 팩트니까. 아이고 참,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싶진 않은데 기사랑 뉴스랑 또는 영상 같은 게 엄청 쏟아져 나왔었어요. 정말 뉴스 틀면은 딱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도 없던 내가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고. 아니 분명히 말을 하겠지만 저는 페미니즘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만 그런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지들끼리 어떻게든 유리하게 막 자기들 쪽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불법 행위를 막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악영향을 끼치잖아, 지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싶어 하나 봐. 그런 이제 극단적인 페미들을 메갈 워마드라고 합니다. 이건 나도 들어봤죠. 워낙 자주 나왔으니까. 야, 유리천장. 그래, 유리천장이랑 동일임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걸? 우리나라에? 심지어 저 어린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말을 들어봤을걸요? 유리천장이 뭘까?
대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 편견을 가지고 유리천정이라고 한대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여자들한테만 유리천정이 있을까? 남자들은 유리천정이 없을까? 사회생활을 하면 당연히 다 있을 텐데. 또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남자들은 뭐 군캉스를 가서 돈도 벌고 전역하고 나면은 가산점에 뭐 이제 다양한 혜택들을 받지만, 여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불리하다. 군대를 안 가서 불리해?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 아닌가? 맞잖아. 돈도 벌고 가산점에 혜택도 받고 얼마나 좋아. 또 1년에 뭐 한두 번씩 회사 빠지고 합법적으로 훈련 가고 이런 거 다 남자들한테 너무 편파적이라면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 요즘은 또 18개월이라던데. 야, 18개월. 야, 나 때는 말이야 22개월이었어. 무슨 군대 체험하는 거. 군대 체험하러 가네. 그렇네. 우리 때 치면은 2등병 1병, 그래서 상병 건너뛰고 병장 되는 거야. 우리 땐 상병이 8개월이었으니까. 야, 참, 세상 좋아졌네. 그래, 출산을 한 여성들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대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음, 맞잖아.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불리하다? 출산휴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2달이에요. 근데 그 60일을 받고 또 30일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서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100% 다 지급을 받죠. 그리고 30일 휴가를 또 내면은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또 받는데요. 그러고 나면 육아휴가가 1년이네? 1년 육아휴가가. 물론 남자 여자 다 육아휴가 대상자이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육아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이제 있고, 남자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대부분 그렇잖아.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출산휴가 받아서 휴가 갔다가 세대 뒤에 와가지고 잠깐 근무하다가 육아휴가 신청해서 또 1년 휴직하고. 걸리니까 쓸 수야 있지.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인원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동료들이 또 그거를 부담을 해야 돼. 야,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런 거 보면은 글쎄 출사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뭐 큰 불리함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대신 나와주는 거? 아니잖아. 자기 자식을 낳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정신이야? 원래 나 이해할 수가 없네. 두 번째로 이제 동일임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건 더 이해가 안 돼. 납득도 안 되고, 동일임금을 받고 싶으면 통일 노동을 하면 되잖아. 똑같이 일을 하면 되잖아, 남자들이랑. 안 그래요? 남자들 짐 들어 나를 때 옆에서 뭐 같이 들어 나르던가, 잔업하고, 야근하고, 가끔 당직도 하고. 수당 챙기면은 동일임금 되겠지. 맞잖아. 아니, 신입사원들은 남자랑 여자랑 연봉이 달라요? 같을걸? 근데 월급 받을 때 왜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자들처럼 일을 하면 되잖아,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은 하기 싫은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싶다는 거야? 이게 뭔 개쌉소리야? 월차, 연차, 주말 다 붙여서 여행 다니고, 맛집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그런 거 할 시간에 수당을 챙기라고. 그러면 돼요. 해결되는 문제잖아. 일 좀 시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뭐 항상 이유가 있어. 변명이 있고.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여자들 출신 대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여대 출신인지. 왜 여대 출신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그 여자 선배들이 싸질러 놓은 빅동 때문 아니겠어? 이게 남자들의 문제야? 이해가 안 되네. 맨날 얘기하잖아. 여자들이 챙기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근데 봐봐,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여성 CEO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 그쵸?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여성 CEO들조차 여자보다 남자 직원을 뽑는 걸 더 선호한대.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뭐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 여자들 정신 차리라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창피하지 않을까? 난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게 창피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 유리천장이야? 여자들 안 뽑는 이유가 뭐야? 뭐 여성 CEO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회사 분위기 조장하고 악영향 끼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반대로 남자들은 어때요? 잔업도 하고 야근도 하고 때때로 당직 같은 거 있으면 속으로야 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묵묵히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을 더 우대하는 거예요. 이제 취직할 때도 꺼려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하는 말이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 얘기하면 기억나는 게 MBC 100분 토론에서 여성 할당제 찬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죠. 김준석이야? 이준석이야? 아무튼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성 할당제 반대 패널로 나왔었고 이제 찬성 쪽 패널로 김지혜 변호사라는 여자가 나왔었어요. 나 이거 봤거든. TV에서 봤거든 그거를. 너무 재밌었어. 그냥 뭐 시작부터 내내 개처발리던데? 뭐라고 말은 해. 엄청 쏟아내.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논리도 근거도 너무 약해. 그러니까 분량은 이만큼인데 내용은 요만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막 이 정도야. 지금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준 이하였어. 맞아. 그리고 최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뒤에 100번 토론 보면 뒤에 이렇게 앉아서 관전을 하시는, 방청하시는 시민 토론단이 있어요.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긴장을 했어. 부들부들 떨고 말을 막 더듬어. 그런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받고 싶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여성 할당제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실력으로 어떤 위치에 올랐음에도 뭔가 성과를 냈음에도 쟤는 여성 할당제로 여기까지
온 걸 거야 라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패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팩트로 조진 거지. 그랬더니 김지혜 변호사가 심지어 그 당시에 로데이라는 이제 로펌의 대표였는데 아니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가 일반인한테 진짜 개찌발리던데? 말은 해, 계속 해. 근데 이미 표정에서 당황을 했어. 너무 웃겼어. 아니 진짜 인재가 그렇게 없어? 페미 쪽은? 어떻게 나오는 대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수준이 그래. 뭐 물론 100분 토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방송에 나와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 이해는 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김지혜라는 변호사가 로펌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 직원이 8명이 있었대. 대표인 자기까지 하면 9명인데 남자가 6명? 여직원이 2명이었던 거야. 이게 뭔 아니 야, 난 보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네. 여성 할당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왔었잖아. 근데 정작 지는 남자 직원들을 선호해서 그렇게 뽑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또 문매를 쳐맞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로펌 홈페이지가 삭제되고 결국에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했대요. 대표 그만두고 이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도 잘못됐나 봐. 안 보이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도청의 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 과장? 와 이거 어떡하지? 코미디야? 네가 개콘이 사라진 주범이었던 거야? 미친 거네. 진짜 미친 거네. 와, 경기도 도청에 입사를 했다고. 야, 임명이 됐다고. 야, 이게 수원 출신이라서 그런 걸까? 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나왔던데. 그리고 이대 나오고 그렇던데. 이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라서 가능했던 인사인가? 아 진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심각하네. 요즘 여자 경찰들하고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오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두고 지 혼자 도망 나온 여경찰이 있었고, 심지어 지 눈앞에서 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서 목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또 한 명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두고 혼자 도망간 거야. 그래 놓고 너무 두려워서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여성활동제가 도입된 곳에서 계속 잡음이 나고 있어요. 남성이 필요한 직군이 있고 여성이 필요한 직군이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여성활동제를 들이대니까 사달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를 인정을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육체적, 신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납득이 되는 요구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지. 아이고, 이 간첩의 테러가 아니고 페미니스트들의 테러네, 테러.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하는 작자들이 한 표라도 어떻게 더 얻어보겠다고 지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페미를 고위직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수인남들, 놓친 애들은 이유를 모르겠어. 여자들 편 들어주면 지들 승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뭐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나? 편 들어주면? 옆에 와가지고 앵앵거리니까 그런 게 좋은 건가? 진짜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잖아. 그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청년들이잖아. 갈수록 살기가 힘든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여자들 보면 SNS 많이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고, 명품도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올해 보니까 명품 소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야, 1등 했어. 축하해. 진짜 축하합니다. 뭐라도 1등을 했네. 물론 남자들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다니는 여자들 보면은 그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그다음에 향수, 액세서리, 가방, 신발, 옷. 야,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월급 200만 원도 못 버는 1인 가구 여성들이 샤넬백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젊을 때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흥청망청 다 쓰고 빚을 지는 거죠. 그래갖고 나이 먹고 나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상형이고, 뭐 알랑방구 끼고, 그러면서 뒤로는 이제 그 남자 스펙을 조사를 하겠지.
집은 몇 평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차는 뭐 타고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한테 이거 딱 그거네. 숨겨왔던 나의 그 노래 있죠. 수줍은 빛을 모두 내게 줄게 하면서 마통론을 시전을 하는 겁니다. 마통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론이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지고 그 빚을 결혼 후에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해? 남편은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빚이니까 어떻게든 갚으려고 또 밤낮을 일을 하겠죠. 낮에는 직장일 하고 밤에는 대리를 뜨든지 아니면 배달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아내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싸움도 하고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분이 마통론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런 걸 몰라서 많이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매체에서 하도 언급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다 알죠. 알고 나니까 결혼에 대해서 불신감도 생기고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요즘 보면은 한국 남자들의 국제 결혼율이 많이 높아졌대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외국 여자분하고 결혼한 형이 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봐봐요.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외치잖아. 여자는 여자끼리 뭉쳐야 한다. 한남 따위가 어디에 쓸모가 있냐. 필요 없으니까 몰아내야 한다. 구축해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 안 하고 외국 가서 사랑을 찾겠다고 하는데, 아니 대체 왜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는 걸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늘 그래. 페미들은 항상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 지들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시비 걸고 그랬으면서 금방 말 바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들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여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저 뭐 여자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권리는 또 권리대로 누리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정작 자기한테 부여된 책임과 의무는 또 회피를 하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떠넘기고, 자기랑 다르면 또 배척을 해요. 그게 같은 여자들끼리도 그래. 여자는 여자가 지키고 챙겨야 된다면 이게 뭐야.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결혼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죠. 이렇게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배려, 존중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결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상식적인 결혼 아닌가?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을 하고, 혹시 페미가 아닐까? 저 여자가 페미가 아닐까? 의심이 생기죠. 적대감. 쟤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페미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너무 팽배해 있어요. 설거지론이라는 말이 또 생겼는데 난 이 말도 웃겨. 여자들이 젊었을 때 마음껏 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문란하게 청춘을 보내고, 정작 이제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연애 경험이 적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를 찾아서 신분 세탁을 한다는 뜻이래요. 즉 여자들이 흥청망청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면 냅두는 거야. 안 치우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한테 치우라고 설거지를 시킨다는 의미래. 그래서 퐁퐁남이라는 말이 생겼죠. 퐁퐁남. 이게 맞는 비유가 맞나? 나도 갑자기 버퍼링이 생겼는데,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가부장제라는 압습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대. 그러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항상 외치죠. 그러면서 권위와 권리는 다 없애놨어. 그러면서 또 가부장제 책임은 남자가 다 져야 된대. 이게 뭔 개씹sap소리야. 듣다 보니까 개빡치네 또. 너무 어이가 없잖아. 한마디로 지들한테만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인데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결혼 생활을 상상을 해보면
내가 퐁퐁남이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현실을 감당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을까? 나 같아도 아니라고 봐. 음. 자, 반대로 남자들이 결혼을 꺼려해서 안 해. 그럼 여자들은 누구랑 결혼을 할 거야?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러면 결국 여자들도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면 혼자 살던지. 국제 결혼을 하는 남자들한테 여성 매매를 하는 한남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엄청 욕을 했어요. 근데 조만간 본인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어떡하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계속 시작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없는데? 아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난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손을 대야 돼?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언젠가는 태어날지도 모를 내 자식이나 내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먼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든 것 자체도 난 이미 기성세대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이론은 업적은 당연히 칭찬받아서 마땅하죠. 다만 그 과정은 칭찬을 하지만 이 결과는 어떡할 건데? 이걸 누가 해결할 건데? 적어도 나라가 예전에 신화 시대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그렇게까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못 막아도 최대한 늦춰야지. 늦출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어쨌든 이 영상의 결론은 좀 긍정적으로 끝맺음을 맺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뭔가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할수록 더 어려운데? 어쨌든 좀 암담하게 결론을 냈지만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누군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한번 확 뒤집어 엎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을 얘기했는데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되게 다른 이제 전문 방송인 분들의 영상보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더 공부를 좀 해서 차차 나아지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 얌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 이 거친 숨소리는 뭐지, 얌마? 뽀뽀? 얌마는 지금 현재 1년하고 9개월 정도 된 포메라니안 수컷이고요. 제가 생후 한 달 때 이렇게 의도치 않게 데려올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까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또 얌마의 일상 브이로그도 예쁘게 찍어서 간간히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